온라인 인문학 동영상 도란도란궁 2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 경복궁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궁궐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에는 지금 5개의 궁궐이 있는데요. 나머지 4개 궁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우선 궁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이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우선 궁궐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창덕궁부터 시작해서 이 덕수궁까지 이 궁궐의 특징들, 그 다음에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가 궁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면은 이렇게 씁니다. 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궁과 궐의 합성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이 집궁자입니다. 집이나 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의 집도 궁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바뀌게 되냐면은 진시황 아시죠? 진나라 때에 이 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사는 집을 가리키는 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궁만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이 왕이 사는 궁궐이구나 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었죠. 자, 이 궐이라고 하는 것은 궐대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궐대. 자, 궁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안이 궁궐이면은 이 부분, 이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 모서리 부분이죠. 이 모서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망루를 세워서 이렇게 여기를 볼 수 있고, 또 바깥에도 감시할 수 있는 이러한 망루가 바로 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궐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궐대가 있는 것을 궁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경복궁에 가보시면은요, 이 궐대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광화문에서 삼청동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도로 한가운데 요만한 그 누각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 누각이 바로 동십자각이라고 하는 그런 이 궐대입니다. 옛날에는 서쪽에도 그런 궐대가 있었어요. 서십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없어졌고요. 지금은 궁장이 그쪽까지 경복궁 궁장이 연결이 안 돼 있고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옛날에는 궁장이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로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궐대가 갖춰져 있는 그런 것을 궁궐이라고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경복궁을 비롯한 이 5대 궁궐에 이런 궐대가 남아있는 것은 동십자각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궁궐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궁궐은 왕이 사는 곳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되고요. 궁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궁에도. 그래서 우선 이 경복궁 같은 궁궐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법궁이라고 부릅니다. 법궁. 지난 시간에도 이제 법궁이라고 하는 것은 제1의 궁궐입니다. 모든 행사도 할 수 있고 왕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궁궐, 제1의 궁궐을 법궁이라고 얘기한다. 으뜸궁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법궁이 하나만 가지고 정치가 안 되겠죠. 지금처럼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궁궐에서 이 법궁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와 규모가 거의 맞먹는 규모의 예비 궁궐을 만듭니다. 그러한 궁궐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궁. 그러니까 이 규모가 맞먹는 그런 걸로 만들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경복궁을 법궁으로 하고요, 창덕궁을 이궁으로 하는 양궐 2개의 궁궐로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는 경복궁이 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창덕궁이 법궁 노릇을 하고요, 이궁은 경희궁이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시대별로 조금 이런 것들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2개의 궁궐, 양궐 체계로 운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궁과 이궁만 있느냐? 또 궁궐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단일 행자를 써서 행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행궁은 남한산성에도 행궁 들어보셨죠? 남한산성 행궁. 그 다음에 수원에 가면 화성이 있죠.
화성행궁, 그 다음에 또 온양에는 온궁이라고 하는 온양행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궁은 왕이 이 행행, 거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밖에 나가셔서 돌아오지 못할 때 임시로 머무는 궁궐을 행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런 궁도 있습니다. 별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별궁은 여러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과거에 그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궁궐에서 살면서 교육을 받고서 세자로서 교육을 받았고 이 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가에서 군과 대군으로 있다가 뭐 스카웃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반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가에 살던 지금 왕이 됐으면 그 사람이 옛날에 사가에 살던 그 집을 왕이 되면서 궁이라고 정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그런 궁이 어디냐면 운현궁, 고종이 살았었던, 흥선대원이 살았던 그 집을 운현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철종이 살았었던 것을 용흥궁, 강화도에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제 정했다. 그래서 별궁이라고도 하고 또 잠저 이런 또 표현을 씁니다. 잠저나 별궁이나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묘궁이 있습니다. 묘궁. 이 묘궁은 위에 있는 그런 이 궁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겠죠. 이 묘자가 종묘할 때 쓰는 묘자거든요. 사당묘자입니다. 묘궁. 그래서 이 묘궁이라고 하는 것은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묘궁에는 누구냐면은 왕을 낳은 어머니. 그냥 왕을 낳은 어머니라고 해도 이 사람은 종묘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사당을 지어줍니다. 그것을 묘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장희빈 아시죠? 장희빈은 경종의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이 장희빈의 이 묘궁을 뭐라고 하냐? 대빈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빈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조 있죠. 영조의 어머니가 숙빈최 씨거든요. 그분의 이런 묘궁을 육상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옆에 가면은 이런 묘궁이 7개가 있는데요. 그 7개를 모아놓은 곳을 칠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묘궁, 이 사당 묘궁은 이러한 지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러한 궁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창덕궁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덕궁은요, 1405년에 만들어진 궁궐입니다. 1405년이면 태종 때죠. 그래서 이 경복궁이 만들어진 지 10년 후에 만들어졌는데요. 개경에 있었던 태종이 1405년에 이 궁궐을 만들어서 경복궁이 아닌 창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경복궁과 창덕궁은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경복궁이 법궁, 그 다음에 창덕궁이 이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정의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있었던 천지인 동서남북 이러한 사상을 반영해서 남북으로 이렇게 쭉 일자로 되어 있으면서 좌우로 이 전각이 배치가 되어 있다면 창덕궁은 자연 친화적인 이런 이 궁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덕궁의 정문이 돈화문이거든요. 돈화문을 들어가서 북쪽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동쪽으로 이게 꺾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금천교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서 그 다리 건너서 쭉 가게 되면 이 모든 그 전각들이 이 산에 기대어서 이렇게 수평면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좀 자연 친화적인 궁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덕궁에는 이제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유네스코 1997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서울 궁궐 5개 중에서 유일하게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등재 이유는 이 건물 자체가 파괴가 덜 됐고요. 그래서 이 과거에 그런 이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진정성 측면에서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또 후원이 아주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그런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궁궐 중에서
권례각사라고 하는 궁궐 안에 이렇게 씁니다. 궁궐 안에 각 부처의 사무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권례각사가 복원되어 남아있는 유일한 궁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권례각사에는 여러 부처들이 있었지만 제가 오늘 이제 소개를 할 것은 두 곳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규장각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하나는 선원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선 이 규장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규장각 하면 아마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이 조선에서 현군 중에서 이 세종대왕 다음으로 아니면 세종대왕과 거의 버금이 가는 정조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그 정조가 만든 왕립 학술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장각을 만들어서 거기에 서책 같은 것도 보관하고 학문을 하는 그 학자들을 많이 초빙을 해서 했었던 곳이 규장각이라 하는 곳입니다. 정조가 즉위하던 해에 이제 규장각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원래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후원 영역의 부용지라고 하는 그쪽에 이제 만들어졌다가 이 규모가 커지면서 5년 후인 1781년에 이 권례각사 자리로 옮기게 됩니다. 이 현판, 규장각이라고 하는 그 현판 글씨는 숙종의 글씨입니다. 이 숙종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이루지를 못했고요. 정조 때 와서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시도 한 편을 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줬는데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규장각이 만들어지면서 걸었죠. 또 1781년 그때에 이제 만들어진 또 하나의 규장각이 있는데 외규장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외규장각은 이 서울이 아닌 이제 바깥에 있었겠죠. 그래서 강화도에 이제 외규장각을 만들게 되고 왕실에 좋은 책, 그 다음에 어람용 의궤라고 그래서 의식과 계범이라고 그래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만드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 중에서 왕이 보는 그런 어람용을 그쪽에다가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866년 병인양위가 일어나서 프랑스군이 이제 그 강화도에 침입을 했죠. 하고 나서 돌아가면서 거기에 있었던 의궤를 가지고 프랑스로 갑니다. 그것이 나중에 루블 박물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계속 반환해달라 이렇게 해서 2011년에 이것을 전부 이제 거의 많은, 전부는 아니죠. 거의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반환은 아니지만 임대 형식으로 해서 5년마다 갱신을 임대 형식으로 해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 규장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선원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선원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역대 왕과 왕비의 어진을 모시는 것이죠. 자, 신주를 모시는 곳은 종묘라고 그랬죠. 어진이니까 이 초상화를 모시는 곳이 이제 이 선원전인데, 선원전은 창덕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덕궁 이외에 또 경복궁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덕수궁에도 이런 이 선원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덕궁에 있었던 이 선원전에 보관되어 있었던 어진, 그러니까 이 임금님 초상화죠. 이 초상화가 한국 전쟁 때에 이것을 전부 다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홀라당 전부 다 태워 먹고 남아있는 것은 영조의 어진 하나하고 그다음에 철종의 어진도 반은 타고 남은 그것밖에는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어진이 남아있는 것은 진품은 영조 어진과 그 철종 어진의 반, 그 다음에 이제 태조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주에 경기전에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그 정도고요. 지금 모든 어진, 뭐 세종대왕이 됐든 정조가 됐든 전부 다 어진은 전부 다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린 그런 어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전이라고 하는 곳도 지금 이 권례각사 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 창덕궁에서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낙선제라고 하는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가의 건물과 같은 그런 이 건축, 그 다음에 또 이 조경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 낙선제를 세운 사람은 헌종인데요. 이 헌종이 자기가 사랑하는 경빈 김씨라고 하는 후궁을 위해서 세우고 또 자기의 이 대비였었던 순원왕후 김씨를 위해서 이 조성을 한 곳이 낙선제입니다.
그래서 이 낙선제는 우리 근세의 그 이 왕가들이 이용을 많이 했는데요. 고종도 이제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었고요. 또 순종의 비였었던 순정효왕후 윤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도 이 낙선제에 이제 머물러 계셨고, 또한 그 이 왕은 되지 못했지만 일본에 그 가서 있다가 돌아온 그 이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가 또 여기에서 머물러 있었고요. 또 고종의 고명딸이었었던 덕혜옹주가 머물러 있었던 곳도 낙선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좀 특이한 곳이 창덕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덕궁 낙선제를 지나서 이제는 창덕궁에서 아주 멋있다고 하는 후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원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죠. 근데 비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이런 그 후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 아닌 거죠.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후원이 소개된 것은 넷플릭스에서 킹덤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이 창덕궁의 가을에 그 단풍된 그런 모습들이 아주 아름답게 펼쳐져서 전 세계인들이 또 이 주목하는 그런 또 후원이 되었습니다. 창덕궁 후원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은 부용지라고 하는 곳이고요. 부용지 바로 앞에는 이 주합루와 그 다음에 그 규장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를 지나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돌로 만든 이런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문의 명칭이 불로문이라고 하는 문이에요. 거기를 지나가면은 늙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매번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문을 지나서 이제 오른쪽에는 애련지라고 하는 이 연이 가득한 그런 이 연못이 있고요. 그걸 지나서 조금 앞으로 가다 보면은 이 궁궐내에 99칸 사대부 집인 영경당이라고 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과해서 가게 되면 조그만 정자와 이런 그 연못들이 많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그 맨 끝에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 역시 냇물이 흘러가고, 또 이 왕이 직접 그 농사도 뭐 이렇게 체험을 했다고 하는 그 청의정 이런 그 정자도 있고, 태극정, 그 다음에 옥류천이라고 하는 그런 하천이 있습니다. 이 옥류천에는 이 조그만 이런 바위가 있는데요. 그 바위는 소요암이라고 하는 그런 바위거든요. 그 소요암 바위에는 숙종 임금이 그 이 시를 한시를 져가지고 이렇게 새겨놓은 그런 그 이 글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아름다운 그런 그 이 가을에 특히 이 창덕궁 후원을 가시면은 그 아름다운 경치에 여러분들이 아마 흠뻑 빠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조는 이 지금 창덕궁의 후원과 그 다음에 창경궁의 두 곳을 정해서 상림 10경이라고 이렇게 정하고요. 상림 10경에 그 또 이 시를 지은 바 있습니다. 이 상림 10경 중에서 창경궁에 멋있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요. 관덕풍림이라고 하는 관덕정이 있는 곳입니다. 역시 풍림이니까 이 단풍이 아름다운 곳이겠죠. 제가 보기에도 이 창덕궁의 관덕정은 이 가을에 아마 10월 말경에 가시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관덕정은 관덕이라고 하는 곳이 덕을 본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관덕은 여기만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전국에 이런 관덕이라는 이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관덕이라고 하는 곳은 활을 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은 예약, 사어, 서수라고 하는 6예를 연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 활쏘기가 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 활쏘기는 무예 단련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수양, 정신 수양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겸손을 배우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그 이용이 됐었던 것이 바로 활쏘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 몸, 반구저신이라고 해서 내 몸을 돌이켜서 잘못된 것을 생각한다. 그 활을 잘못 쐈으면 우선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이런 것을 반성하면서 이 활쏘기를 했다라고 해서 이 군자에 관련돼서 6예 중에서 이 사예를 닦았었던, 특히 또 정조가 닦았었던 장소가 관덕정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 주변이
그 이 가을에 상당히 그 이 아름다운 그런 경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덕궁 바로 옆에 있는 창경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경궁은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궁궐인데요. 그 당시에 대비가 세 분이 계셨어요. 우선 세조의 원비였었던 정의화무윤 씨, 그 다음에 의경세자, 덕종이라고 나중에 추정이 됐습니다만은 성종의 그 어머니였었던 소해왕후 한씨가 계셨고요. 그 다음에 예종의 계비였었던 안순왕후 한씨가 계셨습니다. 이 세 분의 대비를 모시려고 하니까 창덕궁이 비좁아서 그 옆에 이 창경궁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 궁궐은 경복궁, 창덕궁과 더불어 임진왜란 때에 모두 불에 탔습니다. 그러고 나서 1610년에는 창덕궁이 복원이 됐고요. 그로부터 6년 후인 1916년에 창경궁이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이 궁궐은 창경원이라고 하는 동물원으로 변하게 되죠. 일제가 이 궁궐뿐만이 아니라 경복궁과 경희궁 등 여러 가지 궁궐을 파괴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6, 70년대에 이 궁궐에서는 우리가 반벚꽃놀이가 유행을 했었던 그런 곳이고요. 80년대, 1980년에 여기 있었던 창경원, 이 동물원이 서울대공원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재건을 거쳐서 1986년에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궁궐은 여러 가지 사연들을 갖고 있는 궁궐인데요. 그 사연 중에 하나의 사연은 여러분들이 아실 분인데요. 영조의 아들이었었던 사도세자가 지금 보이는 명정전 바로 뒤에 문정전 마당에서 그 뒤주에 갇혀가지고 죽은 사건이 발생하였던 곳도 바로 이 창경궁이 되겠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었다고 하는 문정전을 나와서 그 뒤쪽에 있는 함인정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보다시피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함인정이라고 하는 정자인데요. 함이라고 하는 것은 흠뻑 젖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에 흠뻑 젖다. 저 정자를 올라가게 되면 인에 흠뻑 젖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 이 정자의 천정에는 동서남북에 시가 하나씩 걸려 있습니다. 5자로 되어 있는, 4구로 되어 있는 오원절구라고 하는 것이 걸려 있는데요. 제가 한번 우리 가까이 가서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만사태기요 하운 타기봉이라 추월 양명휘하니 동령 수고송이라. 이렇게 사시를 우리가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봄부터 우리가 이 해석을 해보면 봄물은 사방못에 가득하고 여름 구름은 기묘한 봉우리에 많구나. 가을 달은 밝게 빛나게 드날리고 있고 겨울 잿마루에는 외로운 소나무 빼어나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뭔가 우리가 그 머릿속으로 이 파노라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 궁궐을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궁궐에는 재미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곳 중에 하나가 함인정에 있는 사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함인정에서 여러분들이 한시를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궐인 경희궁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궁은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궁궐이 광해군 때 만들어져서 1915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때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는 경성중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 경성중학교는 나중에 그 서울고등학교로 바뀌게 되는데, 이 서울고등학교가 1987년에 서초구로 이전을 하면서 그 자리에는 서울역사박물관이 들어오게 되고요. 2002년에 이 경희궁이 일부가 이렇게 복원이 돼서 지금 현재 일반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희궁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광해군 때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광해군이라는 분은 궁궐의 마니아라고 할 정도로 궁궐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창덕궁, 창경궁을 지었죠. 이 창덕궁, 창경궁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서울의 그 서쪽에 가면 인왕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인왕산 바로 아래 인경궁이라고 하는 그런 공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가 지금 이 경희궁이 있는 이 자리가 옛날에는 정원군이라고 하는 인조의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왕기가 서려 있다, 왕기가 서려 있다 이런 얘기를 술사로부터 듣습니다. 아마 이 광해군이 좀 팔랑귀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즉각적으로 인경궁 공사를 중단하고 이거부터 공사해라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궁궐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궁궐이 이름 자체는 경덕궁 이런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가 영조 때에 이름을 경희궁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그것은 인조의 아버지였었던 정원군의 시호가 경덕이라고 하는 시호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경희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지금 말씀드렸었던 경희궁에서는 이 지금 인조를 비롯해서 숙종, 그 다음에 영조 이러한 분들이 돌아가신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경종이라고 하는 이 영주의 형이죠. 그분이 태어난 장소, 그 다음에 정조가 즉위를 했었던 그런 장소였고, 조선 후기에는 창덕궁의 이궁으로서 사용이 됐었던 그런 궁궐이 바로 경희궁이라고 하는 궁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덕수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궁은 제가 왕릉 1편에서 말씀드렸었던 신덕왕후 강씨 정릉과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임진왜란이 발발을 했어요. 1592년에. 그래서 5월 4일 날 선조가 짐을 싸서 저 멀리 이 의주로 몽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인 1593년 10월 1일에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머물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궁궐이 전부 다 불이 탔기 때문에. 그래서 물색한 곳이 정릉동에 있는 월산대군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었어요. 그래서 임시로 이곳에 거처를 정하게 되는데 정릉동에 있는 임시궁궐이다 그래서 정릉동 행궁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광해군 3년에 이 정릉동 행궁은 경운궁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고요. 광해군 이후에 인조는 여기서 등극을 하지만 그 후의 왕들은 거의 이 경운궁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운궁, 덕수궁이 이제 역사 속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근세 일입니다. 그래서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죠. 명성황후 살해 사건이죠.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무참하게 이제 죽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 고종이 그 경복궁을 탈출을 해서 간 곳이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관파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관파천을 하고 1년 후에 이제 그 러시아 공사관을 나와서 이제 궁궐로 들어가게 되는데 경복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경운궁을 수리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2월이거든요. 1897년 2월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해 10월에 환구단, 지금 그 조선호텔이 있는 거기에서 황제는 또 하늘의 제사를 지내거든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이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덕수궁, 그때는 경운궁이라고 그랬죠. 이 경운궁이라고 하는 이 궁궐 자체가 대한제국의 황제궁으로 탈바꿈이 된 것이고, 이 덕수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908년에 고종이 강제로 이 황제유를 순종하게 양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고종은 경운궁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순종은 창덕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운궁의 이름을 덕수궁 전하라고 하는 이런 이 고종한테 주면서 그런 이 이름, 그래서 덕수궁 전하가 있는 궁궐, 그래서 덕수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용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역사와 인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호응도 잘해 주시고 또 댓글 그 다음에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좀 더 지금보다 이제 좀 더 발전된 모습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의견을 좀 주시고요. 또 이 강의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시면 저는 글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강의 또 앞으로 할 때에 또 참고가 되는 그런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을 또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